한국이 무슨 해양강국이야? 조선업 좀 한다고 설치는 거 아니야? 중국 대표 왕밍웨이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유엔 본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한국 대표단으로 향했어요. 40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최강 에너지 대국들이 한국을 무시하는 분위기였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감히. 러시아 대표도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는 아예 팔짱을 끼고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 이수진 박사가 조용히 일어서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3시간 후 그 모든 나라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아예 혼란에 빠졌고 사우디아라비아조차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심지어 왕밍웨이는 급히 베이징에 전화를 걸고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계 에너지 지도를 하루 만에 뒤바꿔 놓은 한국의 충격적 발표. 그 역사적 순간을 직접 목격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저는 제임스 톰슨입니다. 영국 해양정책연구소에서 15년간 일해온 수석연구원이에요. 세계 각국의 해양 전략과 에너지 정책을 분석하는 게 제 전문 분야죠. 그동안 북해 유전부터 노르웨이 해상풍력까지 웬만한 해양 프로젝트는 다 봐왔다고 자부했습니다. 2024년 9월 유엔 해양지속가능성 특별포럼 초청장을 받았을 때 솔직히 별 기대는 안 했어요. 21세기 해양에너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거창한 주제였지만 이런 국제회의들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각국이 자기 자랑이나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주최국이 한국이라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한국이 왜? 동료 마이클이 제 궁금증을 대신 표현했어요. 삼성, 현대 같은 기술 기업들은 대단하지만 해양에너지 쪽에서는 별로 눈에 띄는 게 없잖아. 저도 동감이었어요. 한국 하면 떠오르는 건 IT, 자동차, K-팝 정도였거든요. 물론 조선업이 세계 1위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해양에너지 정책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었죠. 게다가 한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아닌가요? 아마 홍보성 이벤트겠지. 부서장 로버트 교수님도 시큰둥했어요. 조선업 성과나 자랑하려는 거 아닐까? 그래도 가서 보고는 와야지. 뉴욕행 비행기에서도 계속 의문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노르웨이, 미국 같은 전통적 에너지 강국들도 참석한다는데 한국이 그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망신당하는 건 아닐까 싶어 걱정까지 됐어요. JFK 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맨해튼으로 향하면서 기사 아저씨와 잡담을 나눴어요. 유엔에서 회의 있으시나 봐요? 네, 한국에서 주최하는 해양에너지 포럼이에요. 그러자 기사 아저씨가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오, 한국. 내 아들이 조선공학과인데 교수님이 한국 기술 수준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해양 플랜트 분야는 독보적이라면서. 정말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그런데 한국이 에너지 자원은 별로 없지 않나요? 그게 오히려 장점이래요. 자원이 없으니까 기술로 승부하는 거죠. 우리 아들 말로는 한국 회사들이 전 세계 바다에서 일하고 있다면서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혹시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세계 에너지 강국들을 놀라게 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까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포럼 자료를 훑어봤는데 참가국 목록을 보고 더욱 놀랐어요. 40개국이 참석하는데 정말 쟁쟁한 나라들이었거든요. 중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이고 브라질, 호주, 캐나다까지. 이 정도 규모면 한국이 정말 뭔가 준비한 게 있다는 뜻일까요? 포럼 전날 밤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사우디 대표들이 모여서 뭔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근처 소파에 앉아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이 뭘 발표할 것 같아? 중국 대표 왕밍웨이가 물었어요. 설마 조선업 자랑이나 하겠지. 러시아 대표 페트로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너지 없는 나라가 무슨 소리를 하겠어. 사우디 대표 알파이살이 더 노골적이었어요. 솔직히 시간 낭비야. 우리가 왜 여기 와서 한국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괜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한국 대표들이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수진 박사를 비롯해 5명 정도였는데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저분들 표정 좀 봐. 페트로프가 빈정거렸어요. 마치 세계를 구원할 것처럼 진지하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들의 진지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뭔가 정말 중요한 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유엔 본부에 도착했을 때 그 웅장함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각국 국기들이 펄럭이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회의장에 들어서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40개국 대표단이 국가별로 앉아있고 동시통역 부스에서는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어요. 한국 대표단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의외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정장 차림의 외교관들이었는데 한국 팀은 뭔가 달랐어요. 이수진 박사를 비롯해 대부분이 실무진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두꺼운 자료집과 노트북을 잔뜩 들고 있는 모습이 마치 연구 발표를 준비하는 학자들 같았어요. 포럼이 시작되자 사회자가 각국의 발표 순서를 안내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첫 번째, 러시아가 두 번째, 그리고 한국은 마지막이었어요. 역시 주최국이니까 피날레를 장식하려나 생각했는데 왠지 한국 대표들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 보였어요. 사우디 발표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우리는 세계 석유 매장량의 2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루 생산량 1200만 배럴로 세계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고 있어요. 알파이살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거대한 유전 지도를 보여주며 사우디의 압도적 위상을 과시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매장량 2670억 배럴, 연간 수출 수익 3000억 달러. 회장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역시 석유 왕국이구나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원의 힘이 이렇게 압도적일 수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페트로프가 시베리아 가스전 지도를 펼치며 말했어요. 유럽 천연가스 공급의 40%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러시아 없이는 유럽이 얼어 죽을 거예요. 회장에서 웃음이 터져나왔고 유럽 대표들은 씁쓸한 표정이었어요. 미국 대표도 셰일 혁명을 자랑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에너지 수입국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입니다. 기술이 모든 걸 바꿨죠. 프레젠테이션마다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등장했고 각국의 자원 규모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노르웨이는 해상풍력과 석유를 조합한 전략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북해에서 50년간 석유를 뽑아왔고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1위 국가가 됐습니다. 정말 부러웠어요. 자원도 있고 기술도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한국 대표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발표를 들으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수진 박사는 계속 메모를 하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젊은 연구원은 노트북으로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고요. 점심시간에 복도에서 또 흥미로운 대화를 들었어요. 일본 대표 사토가 독일 대표에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뭘 발표할지 뻔해. 조선업 1위, 반도체 강국 이런 얘기나 하겠지. 에너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지만 네덜란드 대표얀 박사의 반응이 달랐어요. 잠깐, 한국 해상풍력 기술 수준 알아? 우리도 인정할 정도야. 그리고 조선업이 단순히 배만 만드는 게 아니라고. 무슨 뜻이야? 사토가 물었어요. 해양 플랜트, 시추선, LNG선. 바다에서 에너지를 다루는 모든 기술의 핵심이 조선업이라고.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야. 특히 부유식 해상풍력 플랫폼은 한국이 독보적이지. 그 대화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조선업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단순히 배만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 해양 에너지의 핵심 기술이라니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었어요. 오후 세션이 시작되기 전 회장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각국 대표들이 한국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대 반 의심 반이라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중국 대표단은 뭔가 준비된 반박을 할 것 같은 표정이었고요. 왕밍웨이가 동료들과 중국어로 뭔가 상의하고 있었어요. 아마 한국을 어떻게 견제할지 논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 대표들도 비슷한 분위기였고요. 드디어 이수진 박사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다른 발표자들과 달리 화려한 슬라이드 대신 간단한 제목 하나만 보였어요. 바다가 말하는 미래 대한민국의 해양 에너지 전략. 여러분, 저는 오늘 자원을 자랑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수진 박사의 첫 마디가 회장을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은 석유도 가스도 없는 나라예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왕밍웨이가 동료에게 뭔가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 역시 별거 없다는 반응인 것 같았죠. 하지만 이수진 박사의 다음 말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다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이수진 박사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동해의 3차원 해저 지형도였어요. 너무나 정밀하고 세밀한 자료에 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동해 전체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독자 기술로 개발한 심해 탐사 시스템을 이용해서요. 이수진 박사의 목소리가 점점 힘이 실렸어요. 그리고 포항 앞바다 해저 2000m 지점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나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화면에 거대한 숫자가 떠올랐거든요. 추정 매장량 180억 배럴 상당의 석유 및 천연가스.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180억 배럴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유전과 맞먹는 수준이었거든요. 저 역시 깜짝 놀라서 펜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잠깐. 왕밍웨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게 확실한 자료인가요? 추정이라고 하셨는데. 이수진 박사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네, 추정입니다. 하지만 미국 슐럼버거사와 노르웨이 에퀴노르가 공동으로 검증한 자료예요. 신뢰도는 85% 이상입니다. 슐럼버거라니 세계 최고의 석유 탐사 회사잖아요. 그들이 검증했다면 거의 확실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우디 대표 알파이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수진 박사가 계속했어요. 이 자원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모든 기술이 100% 한국 기술이라는 거예요. 화면에 한국의 해양 기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해 드릴십, 부유식 생산 저장하역 설비, 해저 파이프라인. 하나하나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들이었어요. 러시아 대표 페트로프가 급히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 기술들은 우리나라나 노르웨이가 더 앞서는 것 아닌가요? 이수진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현재 전 세계 심해 시추선의 70%가 한국에서 건조됩니다. 부유식 생산 설비의 65%도 마찬가지고요. 노르웨이가 설계하면 한국이 만드는 구조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노르웨이 대표가 궁금해했어요. 이제 한국이 직접 설계합니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인 해저 시추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깊은 바다에서도 완전 자동으로 시추 작업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영상이 정말 놀라웠어요. 거대한 로봇팔이 해저에서 정밀하게 시추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갔습니다. 이수진 박사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새로운 화면에 울산 앞바다의 장관이 펼쳐졌어요. 수십 개의 거대한 풍력 터빈들이 바다 위에 장엄하게 서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입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으로 그린 수소를 만들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어요. 일본 대표 사토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부유식이라고 하셨나요? 고정식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수심이 깊은 곳에서도 설치할 수 있어요. 바람이 더 강하고 일정하거든요. 이 기술로 우리는 동해 전체를 에너지 생산 기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대표가 급히 메모하며 질문했어요. 그린 수소 생산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연간 50만 톤입니다. 이는 전 세계 그린 수소 생산량의 15%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다에서 이루어집니다. 화면에 더욱 놀라운 데이터들이 나타났어요. 한국이 건조한 LNG선이 전 세계 물량의 74%를 차지한다는 것, 해양 플랜트 수주량에서 세계 2위라는 것, 해상풍력 설치 용량이 아시아 1위라는 것.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수진 박사가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의 해양 에너지 강국입니다. 석유나 가스 한 방울 없이 말이에요.
왕밍웨이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해상풍력에서는 중국의 해상풍력 터빈 중 60%가 한국 부품을 사용합니다. 이수진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블레이드, 타워, 해저 케이블까지. 한국 없이는 중국 해상풍력도 불가능해요. 이때 더욱 충격적인 자료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건설 중인 동중국해 해상풍력 단지의 설계와 핵심 부품도 모두 한국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한국은 이미 아시아 해상에너지의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의심 섞인 시선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이수진 박사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우리는 이미 북극항로 개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극항로요? 러시아 대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기후변화로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쇄빙선 기술과 극지용 LNG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북극항로의 핵심 허브가 될 거예요. 화면에 나타난 북극항로 지도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기존 수에즈 운하 경유보다 40% 가까이 거리가 단축되는 루트였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기술과 자원을 혼자 독점하지 않겠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가장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네. 여러 대표들이 동시에 반응했어요. 동해에서 발견된 자원은 동북아시아 전체가 함께 개발하고 나누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모두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제안합니다. 회장이 술렁거렸어요. 보통 자원을 발견하면 독점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정반대의 제안을 한 거였거든요. 왜 그렇게 하시려는 건가요? 독일 대표가 궁금해했어요. 바다는 원래 모든 인류의 것이니까요.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중국의 자본, 일본의 정밀 기술, 러시아의 에너지 경험이 모두 필요합니다. 사우디 대표 알파이살이 놀라운 질문을 했어요. 저희도 그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사우디의 자본과 경험이 있다면 더욱 좋죠. 우리 목표는 경쟁이 아니라 상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마무리를 향해 갔어요. 우리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다를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바다가 주는 선물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발표가 끝나자 회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대표가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다른 나라 대표들도 하나둘씩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저는 다시 뉴욕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2회 UN 해양지속가능성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1년 전과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택시 기사가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한국해양포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요즘 그 얘기로 난리예요.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관심 없던 회의가 이제는 전 세계 화제가 된 거죠. UN 본부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참가국이 40개에서 75개로 늘어났고 회의장 규모도 2배로 커져 있었어요. 입구에는 동북아 해양 에너지 컨소시엄 1주년 성과 발표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동료들의 반응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독일에서 온 하인츠 박사가 저를 보자마자 말했거든요. 제임스, 자네가 1년 전에 쓴 한국 보고서 때문에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어. 정말 대단한 예측이었어. 예측이 아니라 목격담이었는데요. 제가 웃으며 답했어요. 저도 그때는 믿기 어려웠거든요. 회의장에 들어서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년 전에는 한국을 무시하던 나라들이 이제는 모두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중국 대표 왕밍웨이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제임스 박사님, 왕밍웨이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1년 전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동해 컨소시엄에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뿐만 아니라 사우디, 노르웨이, 심지어 브라질까지 참여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첫 시추가 성공적으로 완료됐고 예상보다 30% 더 많은 자원이 확인됐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수진 박사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더욱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제임스 박사님, 1년 만이네요. 정말 꿈만 같아요. 어떤 게 가장 놀라우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독점이 아닌 공유, 경쟁이 아닌 상생을 말이에요. 이수진 박사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섞여 있었어요. 실제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북해에서는 유럽 7개국이 한국 모델을 참고해서 공동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남중국해에서는 동남아 5개국이 영토 분쟁을 접어두고 공동 에너지 개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기니만 연안 6개국이 서아프리카 해양에너지 연합을 결성했다는 소식까지 들었어요. 모두 한국이 제시한 바다 공유 철학을 따른 것이었죠. 가장 뿌듯한 건 뭐예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이수진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젊은 연구자들이 바다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 해양공학과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 오고 싶어 해요. 바다와 함께하는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요. 정말 그랬어요. 회의장에서 만난 각국 젊은 연구자들이 모두 한국 기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온 25살 연구원은 한국의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한국어까지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오후 세션에서는 더욱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동해 컨소시엄이 생산한 첫 번째 천연가스가 중국과 일본에 성공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생산된 그린 수소가 독일과 네덜란드에 수출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네요. 러시아 대표 페트로프도 감탄했어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게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저녁 리셉션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사우디 대표 알파이살이 이수진 박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이수진 박사님 덕분에 우리도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고 해상풍력과 그린 수소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1년 전이 떠올랐어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고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에게 고마워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맨해튼 거리를 걸으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에너지와 상관없는 나라로 생각했던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요.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더 창의적이 되었고 혼자 할 수 없어서 더 협력적이 되었던 거예요. 타임스 스퀘어를 지나면서 거대한 전광판에 뜬 뉴스를 봤어요. 한국 모델, 전 세계 해양 에너지 정책의 새 표준 되다라는 제목이었죠.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쓰면서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한국은 바다로 미래를 만든 나라다. 그리고 그 미래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 가장 작은 나라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 보였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바다를 통해 에너지 독립을 이루고 그 성과를 세계와 나누는 새로운 패러다임 말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 야경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바다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이제 전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어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